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수 개수를 할 차례죠. 천지통보 제1권 청관론의 195페이지부터 해서 211페이지가 임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195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은 임수, 음생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음이라는 글자의 뜻은 음간, 양간, 양간, 음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통보의 학설인 천인법도의 음권, 양권 이론으로서 음권으로 해석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95페이지에는 임수의 간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12운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임수의 간설해 가지고 임수는 하늘에서는 흑운, 먹구름이다 그 말이죠. 검은 구름. 땅으로 오면은 호수나 강이나 바다, 인체로 오면은 방광, 동물에서는 해구백구. 근데 해구백구는 한자고 우리말로는 갈매기죠. 식물에서는 수초. 12운성은 천간 열자를 한꺼번에 산론할 때 12운성하고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수는 만물의 근원체에서 생물을 새로 만들어가는 근본 실력자로서 항상 자기 본분을 잃지 않고 자기 위치와 분수를 지켜가면서 회유의 원칙을 지켜 망고의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신비와 현묘함은 창세기부터서 오늘날까지도 불변의 이치를 말해준 것이니 원리와 진리를 합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물질의 우선이 되는 것이더라. 원리는 근본 법칙이요, 진리란 것은 참된 도리거든요. 원리와 진리를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임수더라 그 말입니다. 임수는 땅에서는 항상 낮은 자리에 위치하면서도 항상 높은 대접을 받으며 색은 순수하고 토착해서 흑색을 발하고 있으니 항상 안정을 꾀하는 진리의 성자를 알 수 있고, 만색상을 포용했으니 흑색을 표출하는 것이더라. 물의 색깔이 흑색이다 그 말입니다. 검은색이더라. 인체에서는 제의 창고라에서 이상의 전당이며 정신일도를 기하는 큰골이며 체온 조절을 하는 방광으로서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생명체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하겠다. 넓은 의미로서 최고의 장, 영주, 영자가 신령영자 주인주자인데요. 신령의 주인 하나님, 태을, 부처와 같이 세상의 만물 만상 만태까지를 지배하는 절대주라고 해야 올 것이더라. 이렇게 지금 임수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 그 밑에 쭉 가면은 속담이나 종교적으로 구천이란 말은 아홉 구자 하늘천자인데요. 구천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구천이라고 하거든요. 자, 구천이라는 제1의 정상세계를 말하는 곳으로서 천문학적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고차원의 주인인 것이며, 만물과 만상을 창조한 천을 태울러서 설정해도 되리라. 구영이란 말도 있고 구룡이란 말도 있더라. 아홉 구자 신령영자, 아홉 구자 용영자. 그래서 구령이란 말도 있고 구령이란 말도 있다. 임수가. 이건 역시 천상천하에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칭한 말이며, 동양의 모든 최고 호칭으로 구단이 있으며, 다시 말하면 바둑이나 또는 장기,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등도 모두가 최고 고수가 됐을 때 구단이라고 하는 것이더라. 구단 이상은 없다 그 말이다. 그리고 구단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 그러죠.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전에 오행, 음양시평으로 보아서 분명하게 중국과 일본에서는 백두인의 지도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백제인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았다고 100군데를 걷는다는 이름이 백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제를 한자로 쓰면은 일백백자 건널제자거든요. 100군데를 건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교도 불교, 유교, 도교를 동진하고 도교는 동진하고 있으며 기독교 계통은 서진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던 것이더라. 현대 철학의 현실을 보면은 점차적으로 동양 철학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서구인들이 늘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서쪽은 바닥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추세이며 마음법을 논했고 지동설과 자연의 법칙은 물론이며 정신계의 영역까지도 논하고 있는 불변의 이치를 설명한 동양 철학은 영원히 만세를 이어갈 것이며 과학의 바탕도 과학의 끝도 마침내에는 동양 철학의 손바닥 안에서 장 중에서 그 말은 손바닥 장자에다 가운데 중이요. 그래서 손바닥 안에서 논할 수 있게 되며 정신과 물질적인 면에서도 해박한 지혜와 첨단의 지식을 전파하게 될 것이 분명하리라. 자, 208페이지를 보면은 임수의 간지 별명이 나와 있거든요. 임수 중에는 이모, 임진, 이민, 임자, 임술, 임신 이 6가지의 일주가 있는데 임자일주의 별명은 홍수호, 넓으롱자, 물수자, 호수호자. 욕심대로 채웠으니 뚝 터질까 걱정이요. 유실 세는 것이 우려되니 내실에 진력하라. 이민일주의 별명은 춘정호, 봄춘자, 뜻정자, 호수호자. 마음은 중후하고 인정은 많으나 예부의 시끄러움이 정신을 산란케 하는구나. 임진일주의 별명은 탁수호, 허릴탁, 물수, 호수호. 흔들린 살림살이 뇌가 소란하고 인비응변 조울망정 원대한 깊은 계획이 없도다. 이모일주의 별명은 변색호, 변할변, 비색, 호수호. 모든 것을 이룬 형상이니 욕심밖에 없구나. 마음의 중정과 정도를 행하라. 임실일주의 별명은 원시이워, 근원원자, 처음시자, 호수어자. 생기는 돌아왔으나 아직 시기상조로다. 이 중에 갈등 속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라. 임술일주의 별명은 원천호, 근원은 샘천호수. 물줄기를 얻었으니 항상 풍요함이 따르더라. 옛일을 생각 말고 우선 문제에 신경을 써라.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임수의 성격과 임무가 나오죠. 임수일주에는 이모, 임진, 이민, 임자, 임술, 임신 이 6가지가 있는데 임자, 임술, 이민일주는 강체, 같은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체. 이모, 임진, 임신일주는 약체라고 하는데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자,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강체들은 고생을 적게 하려고 하고 약체들은 본인이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더라. 두 번째, 강체들은 배우자복이 많고 약체들은 배우자복이 없고, 세 번째, 강체들은 밥그릇이 크고 약체들은 밥그릇이 적다. 또 하나 추가하면 네 번째로 또 하나 추가하면은 강체들은 대담한 편입니다. 근데 약체들은 약간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체는 대담하다, 약체들은 소심하다. 자, 4가지가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4가지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다음에 임신일주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는 임수일주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임수일주의 정치인을 못 찾았고,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임술일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의 회장인 지금 고인이 되셨죠. 임술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회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성격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임수일주는 낮은 것과 균형을 유지하기에
일면 유연하면서도 반항적인 고집을 소유했고 육친 가족 간에는 장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잘해주고 요거도 먹는 경우가 많더라. 정직성과 요령의 양면성이 있고 끊고 매짐이 시원치 않는 포기성이 많은 노인과 같은 행동이 많다. 지모 있는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끈기 있게 파고드는 듯 하다가도 중도 포기도 잘하고 중단성도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고집으로 자기 불편도 조성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일면으로 융화할 수 있다면 상당한 발전을 기할 수 있고 종교에는 깊이 빠져들 수 있으며 종교를 경신하는 경우에 따라 무조건 믿는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개수 양생설. 여기서 양이라는 글자 뜻은 양간 음간이 아닙니다. 양권이냐 음권이냐. 자, 천지통보에서 유일하게 주장한 음권 양권설의 음권 양권이냐 할 때 개수는 양권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개수의 간설이 나와 있죠. 그 밑에 가면은 또 개수의 12운성이 나와 있거든요. 자, 개수의 간설은 개수는 하늘에서는 비요, 땅으로 오면 공기요, 인체로 오면 신경선이고 동물에서는 산토끼에다 비유를 했더라. 그리고 식물에서는 매화가 개수의 비유가 되어 있죠. 자, 임수를 지면에 낮은 것으로 모이는 집수호라고 말하면 개수는 지상으로 발산하는 수증기라든가 아지랭이라든가 공기 등 이렇게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열기와 습도를 동반한 공기를 말한다. 고로 임수의 통일 응고작용과는 정반대된 역할과 같은 작용이며 묘지지에서 발생한 이유는 신구낙서의 이 낙자가 물수변에 각각이죠. 그래서 쪼개지고 분산한 물의 각산을 말했고 묘월부터는 수증기와 아지랭이 현상을 개수라고 한다. 그런데 지지 12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자 중에서 이 자축인묘 할 때 묘목이란 이 글자만 딱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다른 글자는 절대 두 갈래로 안 나눠지는데 이 묘자만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묘월 묘시, 하루로는 묘시부터 1년으로는 묘월부터서 수증기가 생기고 아지랭이가 생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공기는 무게가 있기에 대기권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층이 얇아지고 기압이 약하며 태양에 가까워도 기온은 내려가는 것이더라. 개수는 수의 입자와 같으며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렌즈와 같은 집열 작용으로서 지구에 열을 공급하고 있는 확대 매개체 역할을 맡고 있다. 집열 작용은 이렇게 벌렁 렌즈로 태양빛이나 열을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벌렁지를 대고 있으면 열이 한 군데로 딱 이렇게 모여지죠.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벌렁 렌즈 역할을 하는 것이 개수더라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공기라는 개수는 하절기를 중심해서 양성적으로 생물에 활기를 주고 추동절, 가을과 겨울에는 설상, 우상 또는 이슬이라든지 서리로 땅 위에서 생활하는 우리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이더라. 습도가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불고 건조해서 생명체는 위축의 일로에서 낙과 낙엽, 열매가 떨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익은 뿌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동물도 활동에 장애를 일으키고 움츠리게 되는 것이더라. 인체에서도 하절을 중심으로 땀이 많이 나고 겨울철에는 땀이 적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 개수는 인간이나 만물을 활기차게 직접 보유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인체에서는 신장, 콩팥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게 되고, 즉 합병증의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더라. 즉 체온 조절은 개수가 하고, 임수는 사하고 생각하는 것을 조성을 하고, 을병무경계 양권과 개수는 같이 하고, 임수는 갑정기 신임 음권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음양으로 운동하면서 십행으로 반복하고 변화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더라. 우리가 연구해 가는 철학의 구상은 임수가 하고 그 표현과 발표는 개수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도의는 임수의 정중 잠재성이며,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개수의 동중 발산성이더라. 임수와 개수의 변화 요인이 만물의 변화 이유가 되며, 임수와 정화, 개수와 평화는 인간과 세상 만물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깊이 연구해 가야 할 것이더라. 개수의 작용으로서 춘절에 만물이 이렇게 소생을 하고 활성을 띠고 있으며, 피부의 윤택함이나 세포의 분열을 촉진해서 번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더라. 봄날의 초엽, 풀이나 이파리와 인체의 피부는 윤기가 있으며, 가을의 잎사귀는 생기를 잃고 인체의 피부는 거칠어지는 작용이 본 개수의 상대 작용이라 하겠다. 개수는 발산의 기운이요, 을목은 활동의 기운이며, 병화는 양성화를 하는 주제자요, 무토는 대응한 보조역이며, 경금은 양성체의 결과라고 했으니, 양권 오행들은 모두가 같이 양권에서 동생동락에서 상호 보완 작용으로 공유에 생활하는 것이더라. 여자들이 화장하는 이유는 영생미를 바라는 것이며, 미용학적으로는 얼굴의 수분을 오래도록 공급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고, 외관의 유해는 치장 아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해한 목적이 있으며, 습도인 개수의 작용으로 개수의 공급이 미용이라 하겠다. 그래서 사람한테 참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개수죠. 여러분들 공기가 없어버리면, 개수가 공기인데요, 공기가 없어버리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수의 간지 별명이 나왔거든요. 개미, 개사, 개묘, 개축, 개해, 개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축일제 별명은 정중, 고요할정, 가운데증 비유. 고요한 가운데서 동하고 있으나,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요, 지혜는 있으나 용기는 미숙하다. 개묘일지의 별명은 시동, 처음시 움직일동 비유. 시동의 일보에서 백사를 참여해서 너무 급진할까 우려되다. 개사일제 별명은 생동우, 날생 움직일동 비유. 요행과 기회를 쌍전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나 돌발적인 사고를 유의하라. 개묘일제 별명은 감노우, 달감, 이슬로 비유. 급진을 자랑 말고 깊은 생각이 필요하며 내실을 잘 다져야 한다. 개유일제 별명은 폐고구, 실패할 때 곡식곡 비유. 우로가 변화해서 만물이 불편하니 노력하고 욕듣는 심상의 참으린 자로더라. 개해일주의 별명은 파생우, 깨뜨릴 파, 날생 비후. 큰 것은 잃고 적은 것을 얻는 격이니 전생의 업보로 돌리라. 자, 마지막으로 개수일주의 임무와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수일주의 종류에는 개미, 개사, 개묘, 개축, 개해, 개유일주가 있는데, 여기서 개미, 개사, 개묘일주는 같은 양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체, 개축해의 개유일주는 반대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체라고 한다.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첫 번째, 고생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강체는 많이 적게 하고 약체들은 많이 하고, 약체들은 배우자복이 없고 강체들은 배우자복이 많고, 그 다음에 강체들은 밥그릇이 좀 크고 약체들은 밥그릇이 적고,
강체들은 대담하고 약체들은 소심하고 배짱이 있다 없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개수일주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수일주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개수일주로 되어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은 개유일주고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개미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법무장관은 개유일주이기 때문에 개수는 양권이고 유금은 음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권으로 만나면 약체. 근데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개수도 양권, 미터도 양권, 이렇게 같은 공끼리 만나면 강체.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개유일주이기 때문에 약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개미일주이기 때문에 강체. 그래서 두 분이 좀 차이점은 있죠. 자, 성격을 보면은 활동적으로 만물을 육성하는 임무와 책임성이 있고 지도력과 용기가 있다고 할 수 있더라. 인기관리도 할 수 있고 충천할 듯한 위기와 포기가 하락하는 극단성이 있으며 이기적인 면도 자비스러운 면도 있으며 자기이주의 주변을 만들려는 내심도 있더라. 겉으로 보면은 돋보일 수 있는 일을 좋아하고 교육자적 자질이 있으며 문학과 예술에는 상당한 가견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느 구사에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말입니다. 친구 관계는 많은 편이며 가족 관계도 원만한 편에 속해서 팔방미인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개수일주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팔방미인입니다. 팔방미인. 그러면서 이해심이 많고 문학과 예술의 소질이 많고 자비심, 이렇게 남한테 베풀려는 성격이고, 그 다음에 처세도 잘하고 교육자, 지도자적 성격도 있고 교육계에 이런 남을 가르치려는 이런 교육자적 자질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제일관이 개수로 되는 사람들은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한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한 분야의 1인자가 돼야 좀 요즘에 사람들이 출세했다고 그러죠. 근데 개수일주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깊이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 보고 백과사전 또는 팔방미인 그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천간의 열자를 마치고, 자, 다음 주부터서는 지지 12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동양철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음양오행이 무엇이고, 거기서도 특히 음권과 양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의 간설은 하늘에서 땅에서 인체로 오면은 동물에서 식물에서, 이 간설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성격도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나 팔자풀이를 할 때 그 손님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그 사람의 성격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복이 있다 없다, 덕이 있다 없다, 배우자 복이 있다 없다, 자식 복이 있다 없다, 부모 형제 인덕이 있다 없다, 조상복이 있다 없다,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상복이 있다 그랬을 때 왜 있냐, 또는 조상복이 없다 그랬을 때 왜 없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간설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팔자풀이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이야기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천간의 간설이거든요. 그래서 천간의 성격과 간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요, 지금 천간론이나 지지론 할 때 쉽다고 그냥 그 어영부영 실레벌레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3권인 살론이 끝나고 4권에 가서 팔자풀이를 하면은 다시 그때 가서 1권, 2권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했죠,
명리학의 꽃은 용신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천간과 지지가 꽃입니다. 천간과 지지를 모르면요 절대 사지풀이나 팔자풀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천간과 지지인데 천간이 지금 오늘부로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 책의 제일 앞페이지에 보면 용마하도 신구낙서 천인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천간론도 끝나고 지지론도 끝나고 그 다음에 살론도 끝나고 감정평가도 끝나고 사지풀이 하는 것도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용마하도고 신구낙서고 천인법도입니다. 지금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용마하도나 신구낙서나 천인법도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세 가지 그림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그림들입니다. 근데 지금 천간, 지지, 살을 모르고는 이 지금 용마하도, 신구낙서, 천인법도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강의 시간에 용마하도, 천인법도, 신구낙서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